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들이 알아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라.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딱 계획을 세웁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5년 동안은 이 분야의 산업에 중점 투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발달시키고 또 다음 5년 동안은 또 이 분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했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됩니다. 대략 그러면 한 번에 5개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2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0년대 실시가 되고요. 3차와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0년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 이야기 이제 시기별로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960년대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스타트가 된 게 1960년대 초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에 시작이 되냐면 1962년에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딱 계산 나오지. 그러면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은 62, 63, 64, 65, 66.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7, 68, 69, 70, 71년까지구나. 대략적으로 70년대 초까지 걸쳐져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문제. 정치 배웠으니까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됐다? 이거 누구 때야?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잖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기간산업을 확충한 거야. 기간산업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뭔가 경제 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외국에 수출이라도 할라 치면 항구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철도 같은 것들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기반이 되는 산업을 우리가 기간산업이라 그래. 이런 거 진짜 우리나라 마련이 안 돼 있었거든. 그래서 기간산업 확충을 1960년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공업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키우기 위해 노력한 산업은 무엇이냐? 경공업이야. 아주 중요합니다. 밑줄 별표. 경공업이라고 할 때 경은 한자로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공업. 그러니까 경공업이 뭐가 가볍다는 얘기냐? 일단 원료가 되는 것들이 가벼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가볍냐면 기술 수준이 가벼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돈도 없지만 기술력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부지런한 노동력뿐이 없어요. 애는 엄청 많이 낳거든. 그래서 기술력이 딱히 필요하지 않으면서 재료가 가볍고 비싸지도 않으면서 풍부한 노동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그게 경공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전했던 경공업이 무엇이 있느냐? 의류, 그리고 신발, 섬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1960년대 핵심은 경공업. 알겠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걸 내수산업이라고 하는데 내수산업은 기대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뭘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올인한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다. 여기까지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특징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기간산업을 열심히 확충했다 그랬잖아. 드디어 성과를 봅니다. 언제? 1970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교통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를 연결해주는 경부고속도로, 정확하게는 경부고속국도가 완성된 게 1960년대가 끝나는 게 1970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60년대 정리를 마감을 하고요. 1970년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60년대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기술력도 약간 더 갖추어지고 돈도 좀 더 벌었을 것이고 상황이 나아졌겠지? 그게 1970년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60년대에 경공업이 있었다면 이제 약간의 기술력을 좀 더 필요로 하는 70년대에는 밑줄 별표 중화학공업이 육성이 됩니다. 중화공업이란 건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을 말하는 것인데 경의 반대가 중이잖아. 무겁다라는 뜻이야.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무겁고 약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공업을 중공업, 화학공업 합해서 중화학공업이라고 합니다.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돼. 대표적인 게 금속, 기계, 철강산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가 발전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에 올인했던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70년대도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과를 봐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급성장, 비약적으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1970년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나라를 보고 와 이건 진짜 언빌리버블이다. 믿기지가 않는다. 쟤네 진짜 한국 놈들 대단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기 시작하느냐?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였다.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70년대 들어가서는 경제적으로 두 번의 큰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그 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입니다. 1973년에 한 번, 1978년에 한 번, 두 번을 겪게 되는데 석유 파동, 영어로는 오일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중화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료에 필요한 게 바로 원유, 즉 석유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야. 저기 서남아시아, 사우디 같은 데서 100%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석유를 생산하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요. 석유의 공급량을 확 줄이고 가격을 높여버려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겪기도 했다. 언제? 1970년대. 자, 60년대, 70년대 핵심 내용 눈에 딱 보이시죠? 그거 머리에 넣고 이제 80년대 이후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은 어땠는가? 일단 80년대 하면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 그거 머릿속에 참고하시고 80년대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 세계의 경제 분위기도 우리나라를 도와서 하늘이 돕는다고 하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른바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삼저호황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호황이라는 말은 불황의 반대말이야. 경기가 불황이야. 그럼 경제 상황 되게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호황이라는 건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삼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낮다라는 뜻이야. 세계가 낮았어.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갖다 주는 거야. 뭐가 낮느냐? 첫 번째, 저유가. 아까 석유파동, 기름값 높아졌었다 그랬는데 80년대 들어와서 기름값이 굉장히 낮아져요. 우리나라한테 너무나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금리. 은행 금리,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달러.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깊게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하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굉장히 그 사이에서 수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이었지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고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 애들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무슨 말이냐면 일본 물건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아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된 거죠. 왜? 일본의 물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의 가격대가 낮아져서 수출길이 엄청나게 쉽게 뚫리기 시작해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걸 삼저호황이라 그러고 이 덕분에 경제가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력이 또 70년대보다 더 발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이른바 기술집약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언제다? 1980년대. 대표적인 것들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자기기, 전자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0년대 들어서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경제 부분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구분하는 거고요. 90년대는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90년대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가 다 걸쳐져 있잖아. 참고로 지난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93년부터 97년까지가 김영삼 정부거든요. 김영삼 정부에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개 있어.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드디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당당하게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1996년의 일이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궤도에 올라선 나라들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했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걸 세계에 입증받은 게 되는 거지. 요거 이제 좋은 일인데.
1996년에 OECD 가입하고 그 다음 해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기죠. 무슨 상황이 생겨?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이른바 외환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그러니까 외국 돈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게 김영삼 정부 막판 97년 말이었고요. 이때 빌린 돈, 구제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돈을 갚은 게 김대중 정부 2000년대 초반이었어.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기업들 부실기업 정리하고 하면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IMF의 구제금융을 극복하면서 돈을 다 갚으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정도 내용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정리해야 되는 내용. 오늘의 핵심이 경제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정리 끝내셨으면 오늘 공부하는 거 한 70%는 끝내신 거예요.